서울 변두리 희망동이라 불리는 비탈진 동네는 이름과는 달리 고단한 삶의 무게가 골목 구석구석 배어 있었다. 낡고 낮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해가 짧은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 사람들의 옷깃을 파고들었다. 그 골목 어귀 근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진우 카센터라는 빛바랜 간판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김진우 씨는 기름때 절은 작업복을 입은 채 고장난 오토바이 엔진과 씨름하고 있었다. 30 중반을 간 넘긴 그의 얼굴에는 벌써부터 삶의 고단함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손은 늘 기름때와 굳은 살로 거칠었고 허리는 고질적인 통증으로 성할 날이 없었다. 카센터라고는 하지만 찾아오는 손님은 대부분 낡은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끌고 오는 동네 사람들이었고 그나마도 일거리가 일정치 않아 한 달 벌이가 빠듯하기 일쑤였다. 아내와 사별한 지 5년 어린 딸 하나를 척에 맡겨두고 홀로 이 작은 가게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였다. 아저씨 이거 언제쯤이면 다 돼요. 앳된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고개를 드니 교복 차림의 학생 하나가 초조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전거 체인이 빠져 수리를 맡긴 모양이었다. 거의 다 됐다. 조금만 기다려라. 진우 씨는 익숙한 솜씨로 체인을 끼우고 기름칠을 마쳤다. 학생은 고맙다는 인사를 꾸벅하고는 얼마 안 되는 수리비를 건네고 황급히 자전거를 끌고 사라졌다. 진우 씨는 학생이 두고 간 몇천 원짜리 지폐 몇 장을 무거운 한숨과 함께 낡은 돈통에 집어넣었다. 이걸로는 밀린 월세는커녕 딸아이에게 보낼 용돈도 부족했다. 그는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가려다 무심코 가게 앞 골목길을 내다보았다. 그때 그의 시선에 한 아이의 모습이 들어왔다. 맞은편 낡은 빌라의 어두컴컴한 반지하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아이였다. 대여섯 번쯤 그는 그 창가에 조용히 앉아있는 여자아이를 본 적이 있었다. 아이는 늘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저 허공을 응시하는 듯 보였다. 오늘따라 아이의 모습이 유난히 그의 마음에 걸렸다. 그는 작업을 멈추고 잠시 아이를 지켜보았다. 아이는 10살 남짓 되어 보였는데 유난히 작고 말라 보였다. 햇빛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반지하 방에서 홀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부모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는 아니었지만 이곳에 카센터를 연 지 꽤 오래되었기에 동네 사람들의 사정은 대충 꿰고 있었다. 하지만 저 아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최근에 이사온 가족인가 싶기도 했지만 그렇다기엔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도 외롭고 방치된 듯 보였다. 며칠 뒤 진우 씨는 우연히 그 아이의 할머니로 보이는 노파와 마주치게 되었다. 노파는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힘겹게 끌고 골목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진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가 손수레를 함께 밀어주었다. 가파른 언덕길을 다 올라왔을 때 노파는 숨을 헐떡이며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할머니 혹시 저 아래 빌라 반지에 사는 아이 손녀분이신가요?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파의 얼굴의 순간 그늘이 드리워졌다. 우리 연화 마리오 맞소. 내 손녀딸이지. 아이가 통 밖에 나오는 걸 못 봐서요. 어디 몸이라도 불편한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노파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연화 앞을 못 본다오. 태어날 때부터 그랬지. 게다가 다리도 불편해서 혼자서는 걷지도 못한다오. 애미 애비는 어릴 때 집 나가서 소식도 없고 이 늙은 할미가 근근히 거두고는 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늘 미안할 뿐이오. 노파의 목소리는 체념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 씨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아이.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두운 반지하 방에서 온종일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아이의 작은 세상은 얼마나 좁고 답답할까?
그날 이후 진우 씨의 시선은 더욱 자주 반지하 창문으로 향했다. 그는 연화라는 이름에 그 아이가 마음에 걸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 역시 가난했고 외로웠으며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하지만 연화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절망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오후 진우 씨는 가게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고철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다. 폐차된 오토바이 부품 망가진 자전거 바퀴, 녹슨 쇠 파이프들. 그것들은 그에게 얼마 안 되는 돈벌이가 되어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자리를 차지하는 애물단지일 뿐이었다. 그는 문득 그 고철 더미 속에서 쓸만한 것들을 골라내기 시작했다. 어쩌면 자신이 연화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그는 연화에게 바깥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다리가 필요했다. 아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줄 무언가가. 하지만 제대로 된 휠체어는 너무나 비쌌다. 연화의 할머니는 물론이고 그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아이를 어둠 속에 방치해둘 수는 없었다. 진우 씨는 녹슨 자전거 바퀴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구부러진 소에 파이프 조각들을 이리저리 맞춰보았다. 그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불꽃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는 연화를 위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의 거친 손과 투박한 기술로나마 아이에게 작은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고 싶었다. 아직은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그 생각은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의 이 작은 결심이 앞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지를. 그날 이후 김진우 씨의 머릿속은 온통 연화와 그 아이에게 만들어줄 특별한 무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틈만 나면 가게 앞 반지하 창문 너머로 연화를 살폈다. 아이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거나 할머니가 읽어주는 동화책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 보였다. 가끔은 아주 작은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는데 그 모습이 진우 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저렇게 예쁜 아이가 어두컴컴한 방구석에 갇혀 지내야 한다니. 진우 씨는 연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무렵 그는 작은 음료수 한 병을 사들고 연환의 집을 찾아갔다.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그의 방문에 조금 놀란 듯했지만 이내 경계심을 풀고 그를 안으로 맞이했다. 할머니, 제가 연화를 위해서 작은 의자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바퀴를 달아서 아이가 좀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요. 진우 씨는 자신의 생각을 더듬거리며 설명했다. 연화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그의 진심을 알아차리고는 눈시울을 붉혔다. 정말 우리 연화를 위해서요. 그런 걸 만들어 주실 수 있단 말씀이세요. 사장님,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그게 돈이 한두 푼 드는 일도 아닐 텐데 저희 형편에 그런 걸 부탁드릴 염치도 없습니다. 돈 걱정은 마십시오. 진우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 가게에 있는 고물들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로 어떻게든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다만 연화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어떤 점이 불편한지 제가 잘 알아야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진우 씨는 연화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화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고 3살 무렵 원인 모를 병으로 다리마저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연. 그리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갇혀 지내는 아이가
얼마나 바깥 세상을 그리워하는지. 할머니는 연화가 가끔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나 자동차 소리, 새소리에 한참 동안이나 귀를 기울이곤 한다고 했다. 그리고 밤에는 할머니에게 하늘에는 별이 정말 많이 떠 있어요. 바다는 얼마나 넓어요. 같은 질문들을 쏟아낸다고 했다. 진우 씨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는 반드시 연화에게 세상을 선물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동정심이나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바람이자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다음 날부터 진우 씨의 카센터는 평소와는 다른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는 가게 문을 닫은 늦은 밤까지 홀로 남아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는 기름때 묻은 공구 대신 줄자와 용접기 망치 같은 것들이 들려 있었다. 그는 가게 한쪽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고철더미를 뒤지기 시작했다. 오래되어 버려진 자전거에서 쓸만한 바퀴 2개를 찾아냈고 망가진 리어카에서 튼튼해 보이는 소의 파이프 몇 개를 골라냈다. 누군가 버리고 간 낡은 유모차에서는 작은 보조바퀴와 손잡이 부분을 떼어냈다. 그는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 연화의 다리가 되어줄 부품들을 하나하나 모았다. 하지만 작업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그에게는 전문적인 휠체어 설계도면 같은 것이 있을 리 만무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감과 경험, 그리고 연화를 생각하는 마음만으로 모든 것을 구상하고 만들어야 했다. 그는 종이 상자 조각에 연필로 대충의 설계도를 그리고 부품들을 이리저리 맞춰보며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재료와 도구의 부족이었다. 쓸만한 부품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것들을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고 구부리고 용접하는 과정은 더욱 고된 노동을 필요로 했다. 그의 가게에는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구들밖에 없었기에 정교한 작업에는 한계가 있었다. 때로는 손이 베이고 불꽃에 데이기도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그의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평소 과묵하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던 진우 씨가 밤늦도록 가게 불을 밝히고 무언가를 낑낑대며 만들고 있으니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몇몇 호기심 많은 동네 사람들은 가게 안을 기웃거리며 그가 무엇을 하는지 묻기도 했다. 아니 김 사장, 밤늦게까지 뭘 그렇게 뚝딱거리는 거요. 새 오토바이라도 만드는 중이요. 진우 씨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것저것 고물 좀 손보는 중입니다 하고 얼버무릴 뿐이었다. 그는 아직 자신의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싶지 않았다. 결과물이 나오기도 전에 소문만 무성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그 자신과 연화, 그리고 연화 할머니만의 소중한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우 씨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낮에는 생계를 위해 손님들의 차와 오토바이를 수리해야 했고 밤에는 연화의 휠체어를 만드느라 잠잘 시간조차 부족했다. 그의 눈은 늘 충혈되어 있었고 입계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반짝이고 있었다.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그에게는 큰 의미이자 보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덧 그가 모아둔 고철 부품들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녹슨 소의 파이프는 그의 손을 거쳐 단단한 프레임으로 변해갔고 낡은 자전거 바퀴는 튼튼한 이동수단으로 재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직은 투박하고 거친 모습이었지만 진우 씨의 눈에는 그것이 세상 그 어떤 첨단 기계보다도 아름답고 희망차 보였다. 그는 매일 밤 작업대 위에 놓인 미완성의 셔틀을 보며 연화가 그것을 타고 바깥 세상을 누비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 상상만으로도 그는 모든 피로를 잊을 수 있었다. 그의 심장은
연화를 향한 따뜻한 연민과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해낸다는 작은 자부심으로 뜨겁게 고동치고 있었다. 김진우 씨의 작은 카센터는 낮에는 고장난 기계들의 신음소리로, 밤에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의 열정적인 망치소리와 용접 불꽃으로 채워졌다. 그는 마치 숙련된 장인이 하나의 작품을 빚어내듯 온 마음을 다해 연화의 휠체어를 만들고 있었다. 그의 임에는 늘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은 더욱 더러워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생기로 반짝였다. 연화 할머니는 진우 씨의 진심 어린 노력에 감동하여 며칠에 한 번씩 연화를 데리고 카센터에 들르곤 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시끄러운 소리에 잔뜩 겁을 먹었던 연화도 진우 씨의 따뜻한 목소리와 할머니의 격려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연화야, 이리 와서 만져보렴. 이게 네가 앉을 의자가 될 거란다. 진우 씨는 작업을 잠시 멈추고 연화의 작은 손을 잡아 이제 막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휠체어의 프레임에 가져다 대주었다. 연화는 차가운 쇠의 감촉에 살짝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프레임을 더듬기 시작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용접 자국을 따라 움직이고 매끄럽게 다듬어진 부분을 쓸어내렸다. 할아버지, 이게 저를 데리고 다녀줄 거예요. 연화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진우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럼 이걸 타면 연화도 저 바깥 세상 구경을 할 수 있을 거야. 바람도 쐬고 새소리도 듣고 꽃 향기도 맡을 수 있단다. 그의 말에 연화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이는 비록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진우 씨의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과 기대감을 온전히 느끼고 있는 듯했다. 그 후로 연화는 카센터에 오는 것을 무척 좋아하게 되었다. 아이는 진우 씨가 일하는 동안 곁에 가만히 앉아 그의 망치 소리, 톱질 소리, 용접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들은 아이에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때로는 진우 씨가 틀어놓은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부르기도 했고 할머니에게서 배운 동화를 조용히 읊조리기도 했다. 진우 씨는 연화가 휠체어를 더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 그는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잡이 부분에는 부드러운 천을 여러 겹 감아 촉감을 좋게 했고 팔걸이 한쪽에는 작은 나무 조각으로 꽃 모양을 새겨 넣어 아이가 만지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이가 쉽게 방향을 가늠하거나 주변에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도록 낡은 자전거에서 떼어낸 작은 배를 달아주기도 했다. 바퀴는 최대한 부드럽게 구르도록 여러 번 기름칠을 하고 베어링을 점검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다. 한 번은 용접을 하다가 실수로 프레임이 휘어져 버려 며칠간의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고 또 한 번은 어렵게 구한 바퀴의 축이 맞지 않아 밤새도록 줄질을 해야만 했다. 그의 부족한 살림에 연화의 휠체어에 들어갈 페인트 한 통을 사는 것조차 큰 부담이었다. 그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자신의 끼니를 조금씩 줄여 모은 돈으로 가장 저렴하지만 밝은 노란색 페인트를 사왔다. 그는 연화의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휠체어에 페인트를 칠했다. 동네 사람들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진우 씨의 카센터 불빛과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낯선 작업 소리에 점점 더 큰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다. 아니 김 사장 말이야. 요즘 통잠도 안 자고 뭘 만드는 모양이던데. 혹시 뭐 대단한 발명품이라도 개발하는 거 아니야? 글쎄 말일세. 낮에는 파리만 날리더니 밤에는 아주 열심이야. 연화 할머니가 손녀딸 데리고 가끔 들르는 것 같던데 필시 그 애랑 관련된 무언가를 만드는 게 틀림없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의 셔터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지만 진우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오직 연화의 미소와 아이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하겠다는 일념뿐이었다. 그는 때때로 자신의 딸아이를 떠올렸다. 만약 자신의 딸이 연화와 같은 처지였다면
자신은 과연 이만큼의 헌신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면 그는 연화에게 더욱더 미안하고 애틋한 마음이 들었다. 어느덧 휠체어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노란색 페인트가 곱게 칠해진 프레임에 바퀴가 달리고 진우 씨가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든 발판과 등을 기댈 수 있는 작은 쿠션까지 제자리를 찾았다. 그것은 공장에서 만들어낸 세련되고 값비싼 휠체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투박하고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진우 씨의 땀과 정성, 그리고 연화를 향한 깊은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진우 씨는 완성된 휠체어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의 분신이라도 되는 듯 애착이 갔다. 그는 눈을 감고 연화가 이 휠체어를 타고 골목길을 누비는 모습을 상상했다. 아이의 얼굴에 떠오를 환한 웃음을 생각하니 그의 가슴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다. 지난 몇 주간의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장 아끼던 작은 풍경, 풍칭 하나를 셔틀 손잡이 아래쪽에 매달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는 작은 풍경이었다. 연화가 비록 눈으로 세상을 볼 수는 없지만 이 맑은 풍경 소리를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그의 작은 선물이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내일 아침 그는 이 특별한 선물을 연화에게 전달할 생각이었다. 그의 심장은 기대와 설렘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는 이 작은 휠체어가 연화의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밝은 빛이 되어주기를, 그리고 아이에게 자유라는 소중한 날개를 달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다음 날 아침 희망동 골목에는 여느 때보다 이른 시간에 김진우 씨의 카센터 셔터 문이 올라가는 소리가 울렸다. 밤새 설렘과 기대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진우 씨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마지막으로 연화의 휠체어를 점검했다. 바퀴에는 기름을 한 번 더 쳤고 자신이 직접 만든 작은 쿠션은 햇볕에 잠시 내놓아 보송보송하게 만들었다. 노란색 페인트는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밝고 희망찬 빛깔을 띠는 듯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들어 카센터 밖으로 옮겼다. 그리고는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다루듯 천천히 연환의 반지하 집으로 향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처음 데이트를 앞둔 소년처럼 두근거리고 있었다. 연화가 이 선물을 좋아할까? 아이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연환의 집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다. 할머니는 진우 씨와 그가 밀고 온 노란색 휠체어를 보고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가에 금세 물기가 차올랐다. 사장님, 이게 정말 네 할머니. 연화 주려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아이가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씨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방 안에 있던 연화도 인기척을 느끼고는 더듬거리며 문가로 다가왔다. 할머니, 누구 왔어요? 진우 할아버지예요. 그래, 연화야. 진우 아저씨가 우리 연화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가져오셨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진우 씨는 휠체어를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연화의 작은 손을 잡아 휠체어에 가져다 대주었다. 연화야, 이게 뭔지 한번 만져보렴.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만든 거란다. 연화는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호기심 가득한 손길로 휠체어를 더듬기 시작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매끄럽게 칠해진 노란색 프레임을 따라 움직였다.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인 손잡이 팔걸이에 새겨진 작은 꽃 모양 조각, 그리고 진우 씨가 어젯밤 마지막으로 달아준 작은 풍경까지. 연화는 하나하나의 감촉을 온 신경을 집중해 느끼는 듯했다. 풍경이 딸랑이며 맑은 소리를 내자 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할아버지, 이게 저를 위한 거예요. 그럼 이건 연화 너만의 특별한 의자란다. 이걸 타면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 진우 씨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연화를 안아 휠체어에 앉혔다. 연화는 처음 느껴보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에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두 손으로 바퀴 옆 손잡이를 꼭 잡았다. 자, 한번 움직여볼까? 진우 씨가 휠체어를 뒤에서 잡고 아주 천천히 밀기 시작했다. 휠체어는 부드럽게 굴러가며 방안을 한 바퀴 돌았다. 연화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와, 그것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었다.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아이의 기쁨과 설렘, 그리고 희망이 담긴 외침이었다. 연화는 두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깔깔 웃기 시작했다. 그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아이의 영혼이 마침내 자유를 찾은 듯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연화는 연신 외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입을 막고 오열했다. 평생 소원이었던 손녀의 웃음소리,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진우 씨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다. 사장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우 씨 역시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연신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의 마음속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보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 몇 주간의 고생과 피로가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할아버지, 우리 밖으로 나가요. 내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싶어요. 연화의 간절한 요청에 진우 씨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연화를 데리고 조심스럽게 반지하 방을 나섰다. 낡은 골목길에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연화가 탄 노란색 휠체어가 골목길을 천천히 나아갈 때 이웃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에서 나와 그 광경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앞을 보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던 연화가 환하게 웃으며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진우 씨와 눈물 찢는 할머니의 모습은 동네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아니, 저게 연화 아니야. 휠체어는 또 어디서 난 거래. 글쎄, 진우카센터 김 사장이 만들어줬다는 것 같던데. 저 양반 보통 사람은 아니야. 세상에, 저렇게 예쁘게 웃는 모습은 처음 보네. 김 사장 정말 좋은 일 했구먼. 칭찬과 감탄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진우 씨는 쑥스러움에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연화를 데리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 시장 어귀에 시끌벅적한 소리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공원에서 불어오는 향긋한 꽃 내음까지. 진우 씨는 연화에게 자신이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연화야, 지금 우리 옆으로 빨간색 지붕을 한 가게가 지나가고 있어. 맛있는 빵 냄새가 나지. 저쪽에서는 아이들이 공을 차며 놀고 있네. 아주 신나는 소리가 들리지. 이건 국화꽃 향기란다. 가을에 피는 아주 예쁜 꽃이지. 연화는 진우 씨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두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젓기도 하고 바람의 감촉을 느끼려는 듯 얼굴을 하늘로 향하기도 했다. 아이의 얼굴에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자유와 행복감이 가득했다. 휠체어에 달린 작은 풍경은 연화가 움직일 때마다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며 아이의 첫 세상 나들이를 축복해주는 듯했다. 한참 동안 동네를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연화는 조금 지친 기색이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서도 연신 할아버지,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또 나가고 싶어요. 하고 졸랐다. 진우 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의 카센터로 돌아왔다. 온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그는 오늘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쇠붙이를 조립해 만든 물건 하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아이에게 세상을 선물하고 절망 속에 갇혀 있던 작은 영혼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준 것이었다. 그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값비싼 보상으로도 얻을 수 없는 깊은 만족감과 행복이 가득 차올랐다. 며칠이 지났다. 연화의 노란색 휠체어는 희망동 골목에 새로운 명물이 되었다. 아이는 매일 오후 할머니나 김진우 씨의 도움을 받아 골목 이곳저곳을 누볐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연화도 이제는 제법 익숙하게 휠체어를 움직이며 들려오는 소리, 느껴지는 바람, 코끝을 스치는 냄새들로 자신만의 세상을 그려나갔다. 아이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날 날이 없었고 그 웃음소리는 낡고 고단한 골목에 작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오후였다. 진우 씨는 카센터 한쪽에서 잠시 허리를 펴며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다. 연화는 할머니와 함께 가게 앞 공터에서 새로 사귄 동네 아이 몇몇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물론 연화는 듣기만 하는 편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듯 연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휠체어에 달린 작은 풍경이 아이의 웃음소리에 맞춰 맑게 울렸다. 바로 그때였다. 골목 어귀에서부터 낮고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더니 검은색의 번쩍이는 고급 세단 한 대가 비좁은 골목길을 힘겹게 비집고 들어왔다. 그 차는 마치 이 누추한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였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진우 씨의 카센터 앞 아이들이 모여있는 공터 근처에 멈춰 섰다. 골목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 차로 향했다. 왁자지껄하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순간 잦아들었다. 진우 씨는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의 심장이 불길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연화 할머니 역시 불안한 눈빛으로 차를 쳐다보며 연화의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았다. 뒷좌석 차문이 스르르 열리고 한눈에 보기에도 값비싸 보이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희망동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를 찾아 헤맨 듯한 절박함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다. 이내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은 아이들 무리 속에서 노란색 휠체어에 앉아있는 연화였다. 여성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고 입술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다시 고쳐 잡았다. 저 아이는... 여성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연화에게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꿈속을 걷는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주변에 모여있던 동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저 부유해 보이는 여자는 왜 여기까지 와서 연화를 저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일까? 진우 씨는 본능적으로 연화에게 다가가 아이의 앞을 가로막듯 섰다. 연화 할머니 역시 잔뜩 긴장한 얼굴로 진우 씨의 옆에 바짝 붙어 섰다. 누구신데 저희 아이에게 다가오시는 겁니까? 진우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여성은 진우 씨의 말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여전히 연화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연화의 얼굴을 만져보려는 듯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허공에서 멈칫했다. 아가야. 여성의 입에서 터져 나온 애절한 부름에 연화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이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낯선 여인의 목소리에 담긴 절절한 슬픔과 그리움을 느낀 듯했다.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렸다. 혹시 이 아이 이름이 연화인가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꾸깃꾸깃해진 전단 한 장을 꺼내 펼쳐 보였다. 전단에는 김연화 여 당시 셔틀라는 글자와 함께 지금의 연화보다는 훨씬 어리지만 분명 연화의 모습을 한 아이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찾아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라는 문구도 함께였다. 진우 씨와 연화 할머니는 그 전단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연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정말로 여성은 다시 한번 연화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연화의 왼쪽 귓불 뒤쪽에 있는 아주 작은 점에 머물렀다. 그것은 아주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연화만이 가진 작은 특징이었다. 여성은 그 점을 발견하고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맞아. 이 점은 틀림없어. 내 딸 연화야. 엄마가 이제야 너를 찾았구나. 여성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연화에게 달려들어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연화야, 내 새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니 꿈에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단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연화는 잔뜩 겁을 먹고 몸을 움츠렸지만 자신을 끌어안고 우는 여인의 품이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여인의 목소리 채취, 그리고 절절한 울음소리가 아이의 기억 저편 어딘가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아주 오래된 감각들을 건드리는 듯했다. 진우 씨와 연화 할머니, 그리고 주변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충격적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아무도 선뜻 말을 꺼내거나 움직이지 못했다. 골목 안은 여성의 애절한 울음소리와 그 울음소리에 뒤섞인 연화의 작은 흐느낌,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운명의 소용돌이가 희망동의 작은 골목을 한순간에 집어삼키고 있었다. 내 딸 연화야, 엄마가 이제야 너를 찾았구나. 박선주 씨, 연화의 어머니의 절규 섞인 외침과 함께 그녀는 연화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골목 안의 모든 소리가 순간 멎은 듯 오직 그녀의 통곡 소리와 가늘게 터져 나오는 연화의 낯선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김진우 씨와 연화 할머니, 그리고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은 모두 만견자실한 표정이었다. 연화 할머니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박선주 씨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다. 부인, 진정하시고 이게 다 어찌 된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소, 우리 연화가. 정말 부인의 따님이시란 말씀이요. 박선주 씨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품 안에서 빛바랜 사진 몇 장과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어렸지만 왼쪽 귓불 뒤에 희미한 점이 있는 영락없는 연화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서류는 아이를 잃어버렸을 당시 경찰에 신고했던 실종 아동 신고서와 그동안 아이를 찾기 위해 애썼던 흔적들이었다. 7년 전이었습니다. 박선주 씨가 간신히 울음을 삼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연화는 겨우 3살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서울 근교의 한 큰 시장에 갔었습니다. 잠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 손을 놓쳤어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순식간에 아이가 인파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당시의 공포와 절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저희는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방송에도 내고 전단지를 만들어 전국에 뿌렸어요. 하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잠에서 깼고 아이가 좋아하던 음식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힘들어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지난 7년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박선주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흐느꼈다. 연화 할머니는 그녀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위로했다. 진우 씨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부모의 심정자식을 잃은 고통이 얼마나 클지 그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다 한 달 전쯤 남편 사업차 지방에 갔던 직원이 우연히 이 동네 근처를 지나다가 저희가 예전에 뿌렸던 낡은 전단지를 보게 되었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을 수소문했고 최근 어떤 정비소 사장님이 눈이 안 보이고 다리가 불편한 여자아이에게 직접 만든 노란색 휠체어를 선물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연화도 어릴 때 노란색을 가장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왼쪽 귓불 뒤에 작은 점. 그것만큼은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선주 씨는 다시 연화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희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이곳으로 달려온 겁니다. 만약 이번에도 아니라면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골목 안은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너무나 극적이고 비현실적이어서 사람들은 쉽사리 현실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때 박선주 씨의 품에 안겨있던 연화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노란색 좋아요. 그리고 토끼 인형도 있었어요. 아주 큰 하얀 토끼. 아이의 말에 박선주 씨의 눈이 더욱 커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토끼 인형. 그래 맞다 내 방. 침대 머리맡에는 내 키보다 더 큰 하얀 토끼 인형이 있었지. 네가 매일 밤 그걸 끌어안고 잠들곤 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니 연화야?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꿈에서 본 것 같아요. 아주 따뜻하고 좋은 꿈. 아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된 잊혀진 기억의 조각들이 희미하게 떠오르며 만들어낸 혼란과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그 순간 연화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제가 연화를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꼭 7년 전 가을이었소. 그때 이 아이는 읍내버스 정류장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었지. 행색은 꽤 죄죄했고 며칠은 굶은 듯 보였소. 아무리 물어도 이름도 집도 모른다고만 하더군. 그때 이미 아이는 앞을 잘 보지 못했고 다리도 불편해 보였소.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부모를 찾을 길이 없었소. 그래서 차마 외면할 수가 없어서 제가 데려와 키우게 된 것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또 다른 슬픔이었다. 부모를 잃은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거두어 자신의 가난 속에서도 온 정성을 다해 키워온 늙은 할머니. 진우 씨는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이 기막힌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저 이 모든 슬픔과 기쁨, 그리고 감사의 순간을 함께 느끼는 것밖에는 주변에 모여있던 동네 사람들 역시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어떤 이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차마 그 광경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눈물 속에는 한 아이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안타까움, 오랜 시간 자식을 찾아 헤맨 어머니의 고통에 대한 공감,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은 인간에 대한 깊은 감동이 뒤섞여 있었다. 박선주 씨는 연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연화는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진우 씨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김 사장님, 사장님께서 우리 연화에게 만들어주신 저 노란색 휠체어. 그것은 단순한 휠체어가 아닙니다. 우리 연화에게 세상을 다시 보여주고 희망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어떤 말로도 이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진우 씨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진우 씨는 황급히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고집스럽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연화는 여전히 엄마 품에 안겨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할머니의 손을 잡아보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아마. 그 한마디에 골목 안의 모든 슬픔과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박선주 씨는 딸아이의 그 한마디에 다시 한번 오열했고 이번에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연화 역시 엄마의 품에 더욱 깊이 얼굴을 묻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끊어졌던 모녀의 인연이 이 낡고 초라한 희망동 골목에서 한 가난한 정비공의 따뜻한 마음씨를 통해 기적처럼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하늘도 감동한 듯 늦가을의 햇살이 그들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희망동의 낡은 골목은 한바탕 뜨거운 눈물과 감격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잠시 동안 깊은 정적에 잠겼다. 박선주 씨는 딸 연화를 부축하여 진우 씨의 작은 카센터 안허름한 평상에 앉혔다. 그녀는 이제 막 되찾은 딸아이의 손을 놓지 못하고 연신 아이의 얼굴과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난 7년간의 그리움을 달래는 듯했다. 연화 역시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엄마의 따뜻한 손길에 익숙해지며 작은 몸을 기대왔다. 김진우 씨와 연화 할머니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착잡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연화 할머니는 손녀딸이 진짜 엄마를 찾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도 오랫동안 정든 아이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진우 씨 역시 비슷한 감정이었다. 연화가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도 받고 교육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 기쁜 일이었지만 매일같이 그의 작업실을 찾아와 작은 위안과 웃음을 주던 아이의 빈자리가 벌써부터 크게 느껴지는 듯했다. 박선주 씨는 어느 정도 감정을 추스른 후 진우 씨와 할머니에게 다가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두 분께 어떻게 이 감사한 마음을 다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할머니 지난 7년 동안 우리 연화를 친손녀처럼 거두어 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할머니께서도 저희와 함께 서울로 가셔서 편안히 지내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연화 곁에도 할머니가 계셔주시면 아이가 더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사부인. 저는 이 동네가 좋고 여기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연화가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다만 가끔 우리 강아지 보러 와도 괜찮겠습니까? 할머니의 눈가에 다시 이슬이 맺혔다. 물론입니다. 할머니 언제든지요. 저희가 자주 모시러 오겠습니다. 박선주 씨가 다급하게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진우 씨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과 감탄, 그리고 깊은 감사의 빛이 서려 있었다. 김진우 사장님. 사장님은 우리 연화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사장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노란색 휠체어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연화에게 닫혔던 세상을 열어준 희망의 열쇠였고 저희 가족에게는 기적을 가져다준 달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우 씨의 낡고 기름때 묻은 작업장과 그보다 더 초라한 그의 살림살이를 둘러보았다. 사장님, 저희가
사장님께 어떤 보답을 드려야 할지, 사실 그 어떤 것으로도 사장님의 고귀한 마음에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디 저희의 작은 성의를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박선주 씨는 옆에 대기하고 있던 비서에게 눈짓했다. 비서는 서류 가방에서 여러 개의 봉투와 서류철을 꺼내 진우 씨에게 정중히 건넸다. 사장님, 이것은 저희가 드리는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한 봉투에는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다른 봉투에는 이 카센터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서류와 함께 가게를 최신 설비로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모든 장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있었다. 또한 진우 씨가 원한다면 기술을 더 배우거나 자신만의 발명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다. 진우 씨는 너무나 놀라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사모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연화가 안쓰러워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과분한 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박선주 씨는 단호했다. 사장님, 이것은 저희의 간절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사장님의 그 뛰어난 손재주와 따뜻한 마음이 이런 열악한 환경에 갇혀 있는 것이 저희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부디 저희가 사장님의 꿈을 펼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희가 연화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설득에 진우 씨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며 낮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 감사함 속에는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 모든 행운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작은 두려움도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연화는 엄마와 함께 서울로 떠나게 되었다. 떠나기 전 연화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진우 씨가 만들어준 작은 나무꽃 조각을 그의 손에 꼭 쥐어주었다.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선물이에요. 저 엄마랑 같이 가서 치료도 잘 받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꼭 다시 할아버지 보러 올게요. 노란 휠체어도 그때까지 잘 간직하고 있을게요. 아이의 목소리는 씩씩했지만 눈에는 이별의 아쉬움이 가득했다. 진우 씨는 연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연화 어디에 있든 늘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 할아버지는 항상 여기서 너를 응원하고 있을게. 고급 세단이 희망동의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자 진우 씨와 연화 할머니는 한참 동안이나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연화는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것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박선주 씨의 약속대로 진우 씨의 카센터는 최신 설비를 갖춘 깨끗하고 넓은 작업장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그는 더 이상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일하지 않아도 되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했다. 특히 그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보조기구를 만드는 일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연화에게 휠체어를 만들어 주었던 경험이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이었다. 그는 정부 지원 사업에도 참여하여 저렴하고 실용적인 보조기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연화 할머니 역시 박선주 씨의 도움으로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할머니는 자주 진우 씨의 작업실에 들러 그와 말벗이 되어 주었고 가끔 서울에서 연화와 박선주 씨가 보내오는 편지와 사진을 함께 보며 웃음꽃을 피웠다. 연화는 서울에서 최고의 의료진에게 눈과 다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기적적으로 시력을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었지만 특수교육과 재활치료를 통해 세상을 인지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다리 역시 수술과 꾸준한 물리치료 덕분에 조금씩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 박선주 씨는 연화가 그린 그림이나 직접 점자로 쓴 편지를 진우 씨에게 보내오곤 했다. 편지 속에는 늘 진우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어느 봄날 진우 씨는 자신의 새 작업실에서 연화가 보내온 편지를 읽고 있었다. 편지에는 연화가 특수학교 친구들과 함께 봄 소풍을 가서 찍은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다. 사진 속 연화는 여전히 노란색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 어떤 아이보다도 밝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휠체어 손잡이에는 진우 씨가 달아주었던 작은 풍경이 여전히 매달려 봄바람의 맑은 소리를 내고 있는 듯했다. 진우 씨는 사진 속 연화의 미소를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한 아이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 사람의 삶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분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나눌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작은 씨앗을 뿌린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작업실 창문 너머로 희망동 골목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 내리쬐고 있었다. 마치 7년 전 그날 연화와 박선주 씨의 기적 같은 재회를 축복했던 그 햇살처럼 진우 씨의 마음속에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앞으로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세상의 작은 온기를 더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것이 바로 연화와 그리고 그를 스쳐 지나간 모든 소중한 인연들이 그에게 가르쳐준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기 때문이었다. 서울의 오래된 동네 개발의 바람이 비껴간 듯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한켠에 박민준의 작은 목공 작업실이 있었다. 간판도 없이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자리한 그곳은 얼핏 보면 버려진 창고처럼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나무 향기와 함께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다. 작업실은 온갖 종류의 나무 조각과 연장들, 그리고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채 반쯤 만들어진 인형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정리정돈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어지러움 속에는 창작의 열정과 민준의 소박한 꿈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박민준은 40을 간 넘긴 사내였다.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잡히는 잔주름과 투박하지만 정교한 손놀림이 그의 삶과 직업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난한 편에 속했다. 변변한 수입 없이 그저 자신이 만든 목각 인형을 가끔 동네 장터에 내다 팔거나 아는 사람들의 소개로 주문을 받아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돈을 조차 작품을 만들지 않았다. 그에게 인형을 만드는 일은 생계 수단을 넘어선 삶의 의미이자 유일한 낙이었다. 그의 작업대 위에는 늘 작은 딸 소라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5살배기 소라는 그가 만드는 모든 인형의 첫 번째 관객이자 가장 엄격한 비평가였다. 민주는 소라가 잠든 밤이면 작업실 불을 밝히고 인형을 깎았다. 나무 토막에 숨결을 불어넣듯 그는 표정 하나, 옷자락의 주름 하나까지 세심하게 다듬었다. 그의 손에서 태어난 인형들은 하나같이 살아있는 듯한 표정과 따뜻한 감성을 지니고 있었다. 어떤 인형은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어떤 인형은 금방이라도 말을 걸어올 것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민주는 인형을 만들 때면 세상 모든 시름을 잊고 오로지 작업에만 몰두했다. 그것은 그에게 일종의 명상과도 같았다. 어느 늦은 오후 민주는 소라와 함께 작업실 앞 작은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다. 소라는 아빠가 어제 막 완성한 토끼 인형을 품에 꼭 안고 제잘거렸다. 아빠, 이 토끼는 왜 귀가 한쪽만 파란색이야? 민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이 토끼는 아주 특별한 토끼라서 그래. 파란 귀로 세상의 슬픈 소리들을 듣고 그걸 예쁜 노래로 바꿔주는 마법을 가졌거든. 소라는 동그랗게 눈을 뜨고 아빠의 말을 경청했다. 아이에게 아빠가 만든 인형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상력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희자 아빠의 사랑이 담긴 특별한 친구였다. 민주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소라의 맑은 웃음소리와 자신이 만든 인형들이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재산이었다. 그는 종종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저 높은 빌딩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그들에게도 자신과 같은 소박한 행복이 있을까? 어쩌면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에 오히려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면 그는 다시 자신의 작업대로 돌아와 나무를 깎았다. 세상의 복잡함과 쉔쇼함은 잠시 잊고 오직 나무의 결을 느끼고 인형의 영혼을 빚어내는 데 집중했다. 그의 작업실 한쪽 벽에는 그가 젊은 시절 잠시 가구 공방에서 일할 때 만들었던 작은 흔들 목마가 놓여 있었다. 이제는 소라가 가지고 놀기에도 작아진 목마였지만 민주는 그것을 버리지 못했다. 그 목매는 그의 서툴렀던 젊은 날의 꿈과 땀방울이 어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가끔 그 목마를 보며 생각했다. 인생이란 결국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때로는 서툴고 부족할지라도 진심을 담아 만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라고. 밤이 깊어 소라가 잠들면 민주는 다시 홀로 작업실에 남았다. 그는 얼마 전부터 특별한 인형을 구상하고 있었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눈빛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아이. 세상의 소리에 유난히 민감해서 자신만의 조용한 세계에 머무는 아이. 그런 아이를 위한 인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는 아직 그 아이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그 아이의 모습을 그려보며 조심스럽게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또 하나의 특별한 이야기가 탄생할 예감이었다. 창밖에서는 부드러운 달빛이 그의 작업실을 비추고 있었고 고요한 밤 공기 속에는 나무 향기와 함께 그의 따뜻한 숨결이 잔잔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 작은 작업실에서 시작될 작은 인형 하나가 전혀 다른 두 세계를 잇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아직 그 누구도 민준 자신조차도 알지 못했다. 강남의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지는 그곳에 오수연 회장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국내 굴지의 패션 기업 에스텔라의 수장이자 빼어난 미모와 비상한 사업 수완으로 세간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다. 20살에 모델로 데뷔하여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이후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를 론칭하여 단숨에 성공 가도에 올랐다.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돈, 명예, 아름다움까지.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 여왕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차가운 카리스마와 성공에 대한 질투 섞인 찬사였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편 그녀의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넓고 고급스러운 거실에는 인기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값비싼 예술품들은 제 주인의 온기를 받지 못한 채 차갑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다. 오수연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깊은 그림자가 있었다. 바로 그녀의 6살짜리 딸 김혜운이었다. 혜운이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였다. 뽀얀 피부에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인형 같은 아이였지만 혜운이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좀처럼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았고 눈도 잘 맞추지 않았다. 특정 소리나 빛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고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튕기거나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혜운이가 유일하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반짝이는 작은 구슬이나 특정 질감의 천 조각뿐이었다. 그런 것들을 손에 쥐고 몇 시간이고 골똘히 들여다보곤 했다. 오수연은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국내 최고의 아동 심리 전문가와 언어치료사, 감각통합치료사를 불렀고 좋다는 치료법은 물불 가리지 않고 시도했다. 집 안에는
혜은이의 감각 발달을 위한 온갖 종류의 값비싼 교구와 장난감들이 가득했지만 혜은이는 그 어떤 것에도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다. 수연은 매일 밤 잠든 혜은이의 얼굴을 보며 남몰래 눈물을 삼켰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내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웃고 떠들지 못하는 걸까? 죄책감과 무력감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녀는 사업에서는 냉철하고 빈틈없는 프로였지만 딸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엄마일 뿐이었다. 아무리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아부어도 혜은이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것 같았다. 가끔 혜은이가 아주 잠깐 동안 수연의 눈을 바라보거나 알 수 없는 소리를 낼 때면 수연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지만 그 기쁨은 늘 짧았고 이내 더 큰 절망감으로 이어지곤 했다.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심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성공한 여성 CEO라는 타이틀은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돈과 배경을 보고 접근했고 그녀의 약한 모습을 보이려 하지 않았다. 과거에 뜨겁게 사랑했던 남자는 혜은이의 장애를 알게 된 후 차갑게 돌아섰고 그 상처는 아직도 그녀의 가슴 깊이 남아 있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어쩌면 거창한 로맨스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딸 혜은이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진실된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오늘도 수연은 혜은이의 치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문틈으로 간간히 들려오는 치료사의 목소리와 혜은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들. 한 시간이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치료가 끝나고 나온 혜은이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다. 치료사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몇 가지 진전 사항을 이야기했지만 수연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혜은이는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유리창에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수연은 그런 딸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혜은아, 엄마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알고 싶어. 네 세상은 어떤 모습이니? 그녀는 손을 뻗어 혜은이의 작은 손을 잡아보려 했지만 혜은이는 마치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손을 뿌리쳤다. 수연의 가슴에 또다시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집안을 가득 채운 적막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혜은이를 전담 부모에게 맡기고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결제 서류와 사업 계획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부와 성공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정작 가장 소중한 딸아이의 마음 하나 얻지 못하는데 그녀는 문득 얼마 전 비서가 건네준 한 장의 메모를 떠올렸다. 오래된 골목길에 작은 목공소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 특별한 인형을 만드는 장인.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었다. 하지만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믿져야 본전 아닌가.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그곳에 혜은이를 위한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수연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메모지를 꺼냈다. 그 위에 적힌 낯선 주소와 박민준이라는 이름. 그녀는 한참 동안 그 메모지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과연 절망 끝에서 만난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한 번의 헛된 기대에 불과할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회의감과 한 가닥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혜은이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설령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비합리적인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녀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다. 얼음장 같던 그녀의 마음에 아주 작은 그러나 뜨거운 불씨 하나가 지펴지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오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믿져야 본전.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어젯밤 찾아낸 메모지에 적힌 주소와 박민준이라는 이름을 전달하며 이 사람에 대해 조용히 알아보고 직접 방문하여 특별한 인형 제작을 의뢰하라고 지시했다. 단 그룹의 이름이나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말고 개인적인 부탁인 것처럼 진행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오수연의 지시를 받은 김 비서실장은 다소 의아했지만 곧바로 움직였다. 그가 파악한 박민준이라는 인물은 그저 가난한 동네에 이름 없는 목수일 뿐이었다. 회장님께서 왜 이런 사람에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는 군말 없이 박민준의 작업실로 향했다. 고급 세단이 낡은 골목길로 접어들자 김 비서실장은 차에서 내려 직접 작업실 문을 두드렸다. 그의 말끔한 정장 차림은 주변의 허름한 풍경과 어울리지 않아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문을 열고 나온 것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의 박민준이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정장 차림의 방문객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김 비서실장은 최대한 부드러운 어조로 자신이 한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부탁을 받고 왔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며 혹시 아이를 위한 맞춤 인형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오수연이 당부한 대로 의뢰인의 신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했다. 박민준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작업실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방문객과 특별한 아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아이, 어떤 아이입니까? 제가 만든 인형이 그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는 돈이나 명성에 대한 관심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과 아이에 대한 염려가 담겨 있었다. 김 비서실장은 박민준의 진지한 눈빛에서 그가 단순한 장사꾼이 아님을 느꼈다. 그는 준비해온 혜은이의 사진 몇 장과 함께 아이의 평소 모습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리고 아이가 가진 어려움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물론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박민준은 그의 설명을 통해 혜은이가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세상을 가지고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박민준은 김 비서실장이 내민 혜은이의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혜은이는 커다란 눈망울로 허공의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속에서 박민준은 알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을 읽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작업실에서 구상 중이던 말 못하는 아이를 위한 인형의 모습을 떠올렸다. 어쩌면 이 아이가 그 인형의 진짜 주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볼 수는 없겠지요. 김 비서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의 상태와 의뢰인의 비밀 유지 때문이었다. 박민준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보수나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이름이 혜은이라는 것과 아이가 부드러운 촉감과 반짝이는 것을 좋아하며 특정 소리에는 아주 민감하다는 정보만을 기억해 두었다. 김 비서실장이 돌아간 후 박민준은 작업실에 홀로 남아 혜은이의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다. 그는 사진 속 혜은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마치 대화를 시도하듯 말을 걸었다. 혜은아, 안녕. 아저씨는 인형을 만드는 사람이야. 내 이야기를 들었단다. 네가 기뻐할 만한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떤 친구가 좋겠니? 그는 혜은이가 좋아할 만한 나무를 고르기 위해 작업실 구석구석을 뒤졌다. 너무 단단하지도 너무 무르지도 않은 따뜻한 질감을 가진 나무. 그리고 혜은이가 좋아한다는 반짝이는 구슬과 부드러운 천 조각들도 따로 챙겨두었다. 그는 며칠 밤낮을 혜은이 생각에만 몰두했다. 어떻게 하면 혜은이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까? 어떤 인형이 혜은이에게 작은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그는 먼저 혜운이의 키에 맞춰 인형의 몸체를 깎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조각칼이 지나갈 때마다 나무 껍질이 벗겨지며 조금씩 인형의 형태가 드러났다. 그는 인형의 팔다리가 너무 딱딱하지 않도록 관절 부분을 여러 번 다듬었고, 혜운이가 안았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몸통 부분을 둥글게 만들었다. 인형의 얼굴을 조각할 때는 더욱 신중을 기했다. 그는 혜운이의 사진을 옆에 두고 아이의 표정을 상상하며 조심스럽게 눈, 코, 입을 새겨 넣었다. 그는 인형이 혜운이처럼 말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들어줄 수 있는 따뜻한 눈빛을 가지기를 바랐다. 인형의 옷은 혜운이가 좋아한다는 부드러운 면 소재의 천으로 직접 만들었다. 소리에도 민감하다는 말을 기억하고 옷에는 어떤 장식도 달지 않았다. 대신 옷자락 끝에 작은 은방울 하나를 몰래 숨겨두었다. 혜운이가 인형을 움직일 때마다 아주 작고 맑은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어쩌면 그 작은 소리가 혜운이의 닫힌 세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형의 손에 혜운이가 좋아한다는 반짝이는 작은 유리굿을 하나를 살며시 쥐어주었다. 마치 인형이 혜운이에게 건네는 비밀스러운 선물처럼.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박민주는 식사도 거르다시피 하며 인형 만들기에만 몰두했다. 그의 온 마음과 정성이 나무 토막 하나하나에 스며들었다. 마침내 인형이 완성되었을 때 박민주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약간의 허탈감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품어왔던 소중한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듯한 기분이었다. 완성된 인형은 사진 속 혜운이를 꼭 닮아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더 따뜻하고 다정한 분위기를 풍겼다. 박민주는 인형을 가만히 안아보았다. 나무의 온기가 그의 가슴으로 전해져 왔다. 혜운아, 이 친구가 너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구나. 그는 정성스럽게 인형을 포장하며 작은 쪽지 하나를 함께 넣었다. 거기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친구는 너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그리고 언제나 네 곁을 지켜줄 거란다. 한편 오수연은 초조하게 인형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매일 김 비서실장을 통해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지만 그녀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과연 이름 모를 목수가 만든 나무 인형 하나가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도 해내지 못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녀는 한 가닥 희망을 붙잡으면서도 또다시 실망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녀의 화려하지만 고독한 펜트하우스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지금 서울의 한쪽 낡은 골목길에서는 그녀의 딸 혜운이를 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선물이 조용히 숨쉬며 새로운 주인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인형이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를 잇는 마법 같은 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 후 김 비서실장은 박민준으로부터 인형이 완성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즉시 작업실로 찾아가 정성스럽게 포장된 인형을 건네받았다. 투박한 갈색 종이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김 비서실장은 서둘러 오수연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오수연은 인형을 건네받는 순간 심장이 가볍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포장을 풀자 부드러운 나무 향기와 함께 사진 속 혜운이를 꼭 닮은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더 따뜻하고 다정한 표정의 목각 인형이 모습을 드러냈다. 인형은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소박함 속에는 만든 이의 깊은 고민과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인형의 옷은 부드러운 면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작은 손에는 반짝이는 유리구슬이 쥐어져 있었다. 오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인형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나무의 따뜻한 감촉이 그녀의 손끝으로 전해져 왔다. 그때 보모와 함께 거실로 나온 혜운이가 인형을 발견했다.
평소 새로운 물건에는 좀처럼 관심을 보이지 않던 혜은이였지만 그날따라 아이는 걸음을 멈추고 인형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오수연과 보모는 숨을 죽인 채 혜은이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혜은이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인형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작은 손을 뻗어 인형의 나무 머리를 살짝 만져보았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듯 보였다. 오수연의 가슴속에 실망감이 파고들려던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혜은이가 인형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것이다. 그리고는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오수연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지난 몇 년간 딸아이의 얼굴에서 단 한 번도 보기 어려웠던 그 귀한 미소였다. 오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황급히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기쁨과 감격에 겨워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보모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시울을 붉혔다. 혜은이는 여전히 인형을 품에 안고 있었다. 아이는 인형의 부드러운 옷자락을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인형의 손에 쥐어진 유리구슬을 신기한 듯 들여다보기도 했다. 인형을 살짝 흔들자 옷자락에 숨겨진 작은 은방울이 맑고 고운 소리를 냈다. 혜은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모습은 오수연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수많은 전문가와 값비싼 치료도 열지 못했던 혜은이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이름 모를 목수가 만든 이 소박한 나무 인형이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인형을 만든 사람에게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얼마 후 혜은이가 인형을 안고 낮잠이 들자 오수연은 조심스럽게 인형 포장지 안에 들어있던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체로 적힌 메시지. 이 친구는 너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그리고 언제나 내 곁을 지켜줄 거란다. 짧은 글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이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오수연은 그 쪽지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만나보지도 않은 자신의 딸을 이토록 깊이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일까? 그녀는 당장이라도 그 목수를 만나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단순히 돈으로 보상하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그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그리고 묻고 싶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인형을 만들 수 있었는지, 혜은이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낸 것인지. 어쩌면 그라면 혜은이의 세계로 들어가는 또 다른 열쇠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마저 들었다. 오수연은 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흥분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 실장님, 그 인형을 만드신 분, 박민준 씨라고 했죠.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저의 신분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한 아이의 엄마로서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만 전해주세요. 김 비서실장은 오수연의 들뜬 목소리에 놀랐지만 곧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 역시 혜은이의 변화에 대해 보고받고 깊은 감명을 받은 상태였다. 그날 밤 오수연은 잠든 혜은이의 옆에 가만히 누워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혜은이는 여전히 그 나무 인형을 품에 꼭 안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고 사랑스러워 오수연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혜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어쩌면 이제 정말 괜찮아질지도 몰라. 우리 혜은이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희망의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 희망은 바로 낡은 골목길의 작은 목공소에서 온 이름 없는 한 목수의 진심이 담긴 나무 인형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그 희망의 근원을 직접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가 마침내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가져올 또 다른 기적을 아직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 혜은이의 작은 미소는 그 모든 이야기의 아름다운 서곡이었다. 김 비서실장의 주선으로 오수연과 박민준의 만남은 며칠 뒤 박민준의 작업실에서 이루어지기로 했다. 오수연은 일부러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수행원 없이 홀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몸에 밴 특유의 우아함과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낡고 비좁은 골목길 그녀가 탄 차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 차에서 내린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듯한 낯선 풍경,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작은 작업실. 그곳에 자신의 딸에게 기적을 선물한 사람이 있었다. 박민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성은 지난번 김 비서실장에게서 들었던 혜은이 엄마인 듯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평범한 사람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넘치고 슬픔과 지성미가 함께 느껴지는 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박민준 선생님, 맞으시죠? 저는 혜은이 엄마입니다. 오수연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박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은 전에 들었습니다. 혜은이는 좀 어떻습니까? 그의 첫 질문은 인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안부였다. 그 소박하고 진심 어린 물음에 오수연은 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네, 선생님 덕분에 우리 혜은이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웃는 건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인지도 몰라요. 말을 잇는 동안 그녀의 눈가에는 다시 눈물이 맺혔다. 박민준은 말없이 그녀에게 작은 나무 의자를 권했다. 작업실은 비좁고 어수선했지만 나무 향기가 가득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오수연은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곱게 포장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선생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약소하지만 제 마음입니다. 부디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자 안에는 두툼한 현금 봉투가 들어있었다. 오수연으로서는 자신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익숙하고 확실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박민준은 그 봉투를 보고 잠시 표정이 굳어지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혜은이 어머님. 저는 돈을 바라고 그 인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혜은이가 기뻐했다니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거절에 오수연은 당황했다. 그녀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세계에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거의 없었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할 때도 가장 확실한 것은 금전적인 보상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선생님의 노고와 정성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발 제 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혜은이가 앞으로도 그 인형과 함께 더 많이 웃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박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고 그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오수연은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어색하게 현금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마음 한구석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돈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알 수 없는 존경심과 호기심이 더욱 커져갔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다.
오수연은 작업실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온갖 연장들과 나무 조각들이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형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난하고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창조의 열정과 따뜻한 온기가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선생님, 어떻게 우리 혜은이를 그렇게 잘 아셨나요? 마치 아이의 마음을 직접 들여다보신 것처럼 그런 인형을 만드실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수연은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다. 박민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 그녀에게 건네며 입을 열었다. 저는 그저 혜은이의 사진을 보고 어머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의 마음을 상상해 보았을 뿐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저마다의 특별한 세상을 가지고 있지요.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작은 몸짓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그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딸 소라 이야기를 잠시 들려주었다.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숨겨진 의미들, 그리고 아이들과 교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내와 사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의 이야기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이야기였지만 오수연에게는 그 어떤 육아 전문가의 조언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혜은이의 문제점을 고치는 데만 급급했지 아이의 세계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했는지 돌이켜보게 되었다. 그리고 저는 모든 나무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나무를 만나 어떤 마음으로 다듬느냐에 따라 그 나무는 아이에게 특별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혜은이를 위한 인형을 만들 때는 그 아이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무를 골랐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시처럼 아름답고 진솔했다. 오수연은 그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는 이 허름한 작업실의 가난한 목수가 실은 누구보다 풍요로운 내면과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가 가진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깊은 공감 능력이라는 것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오수연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박민준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과 그 인형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박민준은 그저 소박하게 웃으며 그녀를 배웅했다. 오수연은 작업실을 나서며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햇살 아래 먼지가 부옇게 떠다니는 작은 작업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남자.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존경과 호기심, 그리고 어쩌면 아주 희미한 설렘 같은 것이었다. 차에 오른 오수연은 한참 동안 골목길을 떠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찾고 있던 사랑이라는 것이 어쩌면 거창한 조건이나 화려한 배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진정한 위로와 이해는 때로는 가장 소박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박민준이라는 이름과 그의 따뜻했던 눈빛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 만남이 그녀의 삶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굳어있던 마음의 한 조각이 오늘 이 낡은 골목길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박민준과의 만남 이후 오수연의 삶에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거대한 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CEO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전에는 없던 따뜻한 온기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종종 박민준의 작업실을 찾았다. 처음에는 혜은이를 위한 다른 장난감을 주문한다는 핑계였지만 나중에는 그저 그와 대화를 나누고 나무 향기 가득한 그의 작업실에서 잠시나마 복잡한 현실을 잊고 싶어서였다. 박민준은
언제나처럼 소박하고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오수연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혜은이도 눈에 띄게 밝아졌다. 박민준이 만들어준 나무 인형은 이제 혜은이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 아이는 인형을 안고 잠이 들었고 어딜 가든 인형을 데리고 다녔다.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인형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가끔은 인형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그 작은 변화들은 오수연에게 커다란 위안과 희망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오수연은 혜은이를 데리고 새로 개장한 대형 쇼핑몰의 아동놀이 공간을 찾았다. 혜은이에게 좀 더 다양한 자극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였다. 처음 얼마 동안은 괜찮았다. 혜은이는 손에 꼭 쥔 나무 인형과 함께 조심스럽게 주변을 탐색했다. 하지만 갑자기 놀이공간의 조명이 현란하게 바뀌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극도로 예민한 감각을 가진 혜은이에게 그 모든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자극이었다. 아이는 갑자기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몸을 심하게 떨었고 눈에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이 가득했다. 오수연은 황급히 혜은이를 안아들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이의 발작은 점점 더 심해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몇몇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오수연은 당혹감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혜은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그녀는 혜은이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 인형을 아이의 품에 안겨주려 했다. 하지만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진 혜은이는 인형마저 밀쳐내버렸다. 나무 인형은 바닥에 떨어지며 쿵 하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혜은이는 더욱더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오수연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 값비싼 장난감도 최고의 전문가들의 조언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박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경황도 없이 그저 혜은이가 너무 힘들어하니 제발 도와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전화를 받은 박민준은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즉시 택시를 잡아 오수연이 알려준 쇼핑몰로 향했다. 30분쯤 지났을까? 땀을 뻘뻘 흘리며 박민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혜은이는 거의 탈진 상태였고 오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안고 있었다. 주변에는 쇼핑몰 관계자들과 걱정스러운 눈빛의 구경꾼들이 몰려 있었다. 박민준은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조용히 사람들을 해치고 오수연에게 다가갔다. 혜은이 어머님,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사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오수연은 마치 구원자라도 만난 듯 그에게 매달렸다. 박민준은 먼저 바닥에 떨어진 나무 인형을 집어들었다. 인형은 다행히 크게 부서지지는 않았지만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었다. 그는 인형을 한번 살펴본 후 혜은이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혜은이 곁에 조용히 앉아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작은 나무 조각을 주머니에서 꺼내 아주 느린 속도로 매만지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명상을 하듯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치 혼잣말을 하듯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떤 유명한 노래도 아니었고 그저 그가 즉석에서 만들어낸 단순하고 반복적인 멜로디였다. 놀랍게도 혜은이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아이는 여전히 불안한 듯 몸을 떨었지만 박민준의 나지막한 노랫소리와 규칙적인 손놀림에 조금씩 반응하는 듯했다.
박민주는 혜은이의 눈을 직접 쳐다보지 않고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편안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거리를 유지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혜은이는 마침내 울음을 그치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아이는 지친 눈으로 박민준과 그가 만지고 있는 나무 조각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박민준은 그때 아주 부드럽게 나무 인형을 혜은이의 손에 살짝 쥐어주었다. 이번에는 혜은이도 인형을 밀쳐내지 않았다. 아이는 익숙한 나무의 감촉을 느끼며 천천히 안정을 되찾아갔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마법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오수연 자신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초라한 행색의 남자는 한 아이의 극심한 고통을 부드럽게 잠재우고 있었다. 혜은이가 완전히 안정을 되찾자 박민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수연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박민준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잊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렸다. 고맙다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감정이었다. 그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쇼핑몰의 한 직원이 오수연의 얼굴을 알아보고 소리쳤다. 어머, 저분 에스텔라 오수연 회장님 아니세요? 그 말에 주변은 순간 술렁거렸다. 오수연의 신분이 순식간에 드러난 것이다. 박민주는 그제야 자신이 지금껏 혜은이 엄마로만 알고 있던 여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가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에게 그녀는 여전히 혜은이 엄마일 뿐이었다. 오수연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난 것에 잠시 당황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민준의 깊고 따뜻한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어떤 꾸밈이나 계산도 없었다. 오직 한 아이를 향한 순수한 연민과 이해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 순간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연결과 이해를 박민준이라는 사람에게서 발견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살 수 없는 아주 깊고 순수한 인간적인 교감이었다. 그녀는 박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다시 한번 굳게 잡았다. 선생님,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혜은이에게도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박민준은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바탕 폭풍우가 지나간 쇼핑몰 한복판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제 어떤 오해나 거리낌도 없었다.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이해, 그리고 잔잔한 감동만이 흐르고 있었다. 오늘 이 사건은 어쩌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운명적인 계기가 될 것임을 예감하게 했다. 쇼핑몰에서의 소동 이후 오수연과 박민준, 그리고 혜은이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오수연의 신분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짧은 시간 동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외부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았다. 오히려 혜은이의 상태를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박민준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혜은이와 오수연의 곁을 지켰다. 그에게 그녀는 거대 기업의 회장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엄마였고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었다. 오수연은 박민준에게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작업실을 마련해주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여러 번 제안했다. 하지만 박민준은 번번이 정중하게 사양했다. 그는 지금의 작은 작업실과 소박한 삶에 만족하며 혜은이를 돕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연구 및 제작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오수연은 그 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것은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때로는 박민준의 작업실에서, 때로는 혜은이와 함께 공원에서 소박한 시간을 가졌다. 박민준은 혜은이에게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었고 나무와 흙을 만지며 놀 수 있도록 이끌었다. 오수연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와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박민준 앞에서만큼은 성공한 여성 CEO의 가면을 벗고 한 사람의 여자로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박민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그의 따뜻한 눈빛과 진솔한 조언은 그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혜은이는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박민준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아이는 세상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어느 날 혜은이는 박민준이 만들어준 나무 인형을 안고 그를 향해 처음으로 파파와 비슷한 의미를 알 수 없는 짧은 소리를 내뱉었다. 그 순간 오수연과 박민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굳게 닫혀있던 혜은이의 세계에서 흘러나온 기적의 속삭임이었다. 오수연은 그룹 내에 혜은재단을 설립했다. 자폐 스펙트럼을 포함한 발달장애 아동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부와 명성을 개인적인 성공의 척도로 삼지 않았다. 대신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박민준은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구 개발에 힘을 보탰다. 그의 작은 작업실에서 시작된 따뜻한 마음씨는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박민준의 삶에도 잔잔한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미소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혜은이와 오수연은 이제 그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잊고 지냈던 삶의 기쁨과 의미를 되찾았다. 그의 투박한 손은 여전히 아이들을 위한 인형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 인형들 속에는 더욱 깊은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수연과 박민준은 혜은이의 손을 잡고 한적한 수목원을 찾았다. 혜은이는 이제 제법 잘 걸었고 가끔씩 단어 몇 개를 말하기도 했다. 아이는 박민준이 만들어준 작은 새 모양의 나무 피리를 불며 즐거워했다. 그 소박한 나무 피리 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숲속에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오수연은 나란히 걷고 있는 박민준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투박한 손, 잔잔한 미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사랑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그것은 화려한 고백이나 열정적인 감정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깊고 잔잔한 강물과 같은 것이었다. 박민준도 오수연의 시선을 느끼고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벽도 어떤 거리낌도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며 하나의 마음으로 혜은이라는 작은 천사를 함께 보듬고 있었다. 혜은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다. 새 나라. 그것은 혜은이가 처음으로 두 단어를 이어 말한 순간이었다. 오수연과 박민준은 놀라움과 감격으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리고 이내 활짝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찬란하게 수목원 전체로 퍼져나갔다. 한 사람의 진심이 담긴 작은 나무 인형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세 사람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사랑의 멜로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멜로디는 때로는 아프고 힘들었던 과거의 기억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고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아픔과 오해가 존재하지만 박민준의 투박한 손길처럼 따뜻한 마음과 오수연의 용기 있는 변화처럼 진실된 노력, 그리고 혜운이의 순수한 미소처럼 작은 기적들이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이들의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고독이나 절망은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사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낡은 골목길의 작은 목공소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세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도 잔잔한 울림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하는 용기를 전해주고 있었다.